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과학기술 전문 방송 사업자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우주, 미래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안전성과 대면적 문제를 해결해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6년 4살 아이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피가 섞인 설사를 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우주 성분 중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5% 정도뿐이고 대부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암흑물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오늘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방송 YTN 사이언스가 과학기술 전문방송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온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 3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천년의 비밀을 파헤친 다큐멘터리부터 빙하가 녹아 위기를 맞고 있는 북극의 이야기까지 지난 12년 동안 다양한 콘텐츠로 과학 대중화를 선도해온 YTN 사이언스가 제5차 과학기술 전문 방송으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YTN 사이언스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말까지 약 3년 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과학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과학창의재단과 YTN 및 YTN 사이언스가 협력해가지고 한번 국민 생활 속에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저변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를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과학문화 창달, 창의인재 양성 선도하는 최고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노력 그리고 저희 YTN 사이언스의 노력이 건설적으로 콜라보레이션 된다면 대한민국 과학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우선 이번 사업 기간에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연구인재 육성, 우주, 미래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중점 어젠다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혁신 기술을 분석하는 ICT 레볼루션 4.0, 노벨 과학상 도전기 노벨, 우주에 도전하는 나사와 같은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고 주소비층인 2049 계층을 확보하고 과학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등 시청자 저변 확대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더불어 창의력 올림피아드와 과학 토론대회 등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시청자 참여 행사를 열어 국내 유일 과학 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임원장에 김명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원장에 박원석 책임연구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준 애트리 신임원장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애트리에서 기획본부장, 창의연구본부장 등을 두루 지냈고 2016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박원석 원자력연구원 신임원장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에서 소듐 냉각 고속로 개발사업단장과 원자로 개발연구소장 등을 맡았습니다. 두 신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입니다. 국내 첫 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인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인가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각 통신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를 재신청했으며 다음 날 열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요금제가 통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원래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최저 7만 원대에서 시작되는 요금제를 신청했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인가가 반려됐습니다.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받으면서 기술 전쟁의 상징으로 떠오른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화웨이에서 발표한 연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19.5% 늘어난 7,212억 위안, 약 1,071억 달러로 매출액 연초 목표 1,022억 달러를 넘기면서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도 593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5.1% 늘어났습니다. 이는 특히 지난해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멍완조우 부회장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붙잡혀 미국 법원에 기소되는 등 풍파를 겪은 상황이어서 화웨이는 목표 달성에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태양전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고 차세대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무기물과 유기물 합성을 통해 만드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조가 쉬운 데다 비용이 5분의 1로 저렴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의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표면과 전공수용층이 훨씬 더 적합하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이 기술을 통해서 성능 향상과 안정성, 대면적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표면에 결함을 들이고 지퍼처럼 꽉 물려 상호작용을 높여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고분자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 10월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인 22.7%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상용화의 걸림돌인 안정성 문제까지 극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태양광을 흡수하는 3차원 구조를 갖는 페로보스카이트 방막 표면에 새로운 방막을 올려 이중층 구조부를 만들었습니다. 고안정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면적 모듈에 적용이 가능한 보다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 분야 최고 권위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세먼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장벽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진피층 안으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모아 인체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 노출한 결과 미세먼지 용량에 비례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 산소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세포 내에서 먼지 입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침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매일 샤워를 해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진 아토피염, 당뇨 환자나 노인 등은 미세먼지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부과학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살충제 등 농약에 많이 노출되면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2.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고상백 교수팀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추적 연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 3,100여 명 가운데 169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은 국제학술지 플로스1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농약 노출이 많은 농업인의 경우 보호구와 방제복을 꼭 입고 소비자들도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조리 전 농산물을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동안 잊혀졌던 이른바 햄버거병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언론사의 보도 이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좀 네. 찜찜하긴 합니다. 네. 자, 햄버거병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탈이 나서 그 제조사에 고소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선 처음 이 햄버거병 논란이 됐던 것이 2016년입니다. 예. 이 아이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면서 엄마가 이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검찰은 이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맥도날드 측이 대장균 오염의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으로 납품했다는 어떤 네. 정황을 파악을 하고 관련해서 직원들을 기소를 하게 되죠. 예, 그럼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에 이런 수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예. 당시에 이 맥도날드에는 실제로 이런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납품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재고가 없다, 더 이상 팔 게 없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고요. 소비자들은 이 균이 검출된 사실조차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예. 이 맥도날드가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계속 같은 패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럼 당시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아이의 경우에도 이 업체 측 맥도날드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은 상태잖아요. 네.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우선 이 처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소를 했던 이 네. 아이의 경우는 당시 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불고기 버거 하나를 다 먹은 뒤에 예. 이 잠을 자다가 설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하다 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지만 그때부터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예. 이후에 지금은 이 신장 기능이 90% 가까이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매일 10시간씩 투석을 하면서 이 생명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정상적인 생활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7살이 됐겠네요. 네. 정말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질병, 아까 뭐 자세한 긴 이야기를 네.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정확한 병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예.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이 균에 감염되면 걸리는 질환인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증상입니다. 예. 몸속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불순물이 몸속에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독성이 나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햄버거병이라고 불린 것은 뭐 어떻게 이전부터 뭐 햄버거랑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은 1982년에 미국에서 지어졌는데 예. 당시에 이 한 소비자가 내가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 당시 이 병에 걸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햄버거병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덜 익은 패티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덜 익힌 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뭐 이런 거 마시면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세균의 독소라든가 뭐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흔히 아이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성인이 걸리게 되면 뭐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피해를 입은 아이의 경우에는 뭐 설사를 계속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설사를 하는 거고요. 예. 또 열이 난다거나 뭐 토하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선행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선행 증상이 있고 나서 짧게는 뭐 한 2, 3일부터 길게는 한 열흘쯤 뒤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계속 뭐 졸린다거나 네. 칭얼칭얼하면서 보칠 수가 있고요. 또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하면 뭐 경련이라든가 혼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심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온몸이 붓는다거나 복수가 찰 수도 있는데요. 이 급성 신부전 상태가 길게는 한 2주에서 6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것 네. 같은데요.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죠. 네. 자, 좀 흔하지 않은 질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희소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이 환자 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는 한 400여 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한 5.4%인 24명이 합병증을 얻으면서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 이 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명이 5살 미만, 그러니까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었고요. 예.
이 10살이 넘는 경우가 7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네, 6년간 24명이면 정말 많지는 않지만 네. 대부분이 어린아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치료나 예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원인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예. 규정을 할 수 없는 만큼 뭐 알려진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되니까 이 투석이나 수혈 등의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치료법이고요. 네. 특히 이 수분을 유지를 하고 또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장출혈성 대장균의 감염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뭐 손 씻기라든가 뭐 세수하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식이 완전히 익었는지 잘 확인하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굉장히 특이사항으로 복통이나 설사 등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빠르게 받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한 입을 베어 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업체들이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 수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가운데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이 미달된 이 학생들의 비율이 10% 정도에 달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참 저는 수포자는 아니었지만 네. 성적만 보면 거의 포기에 가까웠던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도 이렇게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중학생의 11%, 고등학생의 10%가 이 수학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에서 유난히 학생들의 어떤 학력이 떨어진 건가요? 뭐 사실 수학을 포함해서 뭐 국어나 영어 같이 기초 과목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좀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먼저 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살펴보면요. 이 기초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과목별로 보면 이 국어가 한 3.3%, 또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 그리고 영어는 5.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 수학보다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어나 영어에서도 이 미달인 비율이 전년도보다는 증가한 추세죠. 또 이 고등학생의 경우를 한번 보면 네. 국어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로 나타나고요. 예. 하지만 이 여전히 수학과 어. 영어에서는 이 미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고등학생 모두 전 과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미달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국어 정도만 낮아졌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점점 올라가는 네. 추세인데, 자,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국영수 같은 기본 과목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원인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올해 이 학업 성취도 평가가 기존에 이루어졌던 방식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 전수 평가 방식에서 표지 평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표지 예. 평가는 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을 하고 이 결과 분석은 일부 이 표지 평가 학교 대상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 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 평가 방식 도구 탓을 한다 이렇게 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계가 이 학생들이 학력 저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도 찾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최근에 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또 뭐 이 교과학습을 조금 줄이는 시험을 줄이고 교과학습을 네. 조금 가볍게 여기는 이 환경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시험 성적을 매기는 이 지식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점점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조사가 바뀌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건 좀 맞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을 했는지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학생들의 어떤 교육 정책을 만들 때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비판의 여론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뭐 떨어뜨리지 않고 이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정확한 지원과 또 그에 맞는 교육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최근에 좀 인기를 모았었던 스카이캐슬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자,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에서 좀 씨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가르면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배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쉐빙 LNG선 4척의 이름을 부여하는 행사가 대우 조선해양조선소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선박인지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긴 백고동으로 배에 이름이 생긴 날을 자축합니다. 니콜라이 예부게노프 등 러시아의 북극 탐험가와 과학자 4명이 조선소에 나란히 정박한 쌍둥이 배에 이름이 됐습니다. 북극해 얼음을 가르며 LNG를 운반할 배여서 붙인 이름인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든 선박입니다. This is brand new technology, never been applied together in this combination before, so it really is a great achievement from DSME. 길이가 299m, 폭은 50m에 이르는 쉐빙 LNG선. 크기는 일반 LNG선과 비슷하지만 이 쌍둥이 배는 앞머리가 뾰족하고 강판 두께도 3배나 두껍습니다. 2.1m 이상의 얼음도 세빙해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극지방에서도 충분히 항해할 수 있는 보온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또 한 척당 가격이 3,600억 원으로 같은 크기 일반 LNG선보다 1.6배나 비쌉니다. 이 쉐빙선 한 척으로 LNG 17만 2,600 세제곱미터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미 10척이 선주에게 인도됐고 이번에 명명식을 한 4척과 막바지 건조 작업 중인 한 척까지 쌍둥이 배는 모두 15척입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 반도에 매장된 LNG를 수출하려고 추진한 야말 프로젝트에 모두 투입됩니다. 러시아가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을 앞세워 추가 수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새로운 SUV나 태양광 지붕, 친환경 차량 등 신차 수십 종류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서울 모터쇼에서 새로 공개한 소형 SUV입니다. 기아차가 개발 중인 컨셉트카가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혁신적 스타일과 강성적 기술이 응축된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 포지션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SUV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는 이처럼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20여 곳이 신차 30여 종을 선보입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차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친환경차를 전면 배치한 곳이 많습니다. We will fully prepare for the e-mobility area, starting with Porsche's first purely electric vehicle, the Taycan. 현재 전체 모델의 3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3년 이내에 전체 6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 모터쇼는 벌써 12번째를 맞았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사물과 연결된 자동차를 주제로 하는 이번 서울 모터쇼는 친환경 에너지와 차량 공유 기술 등 모두 7개 주제별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메이저 모터쇼에 비해서 글로벌 업체들의 신차 공개가 많지 않은 점은 이번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서울 모터쇼에는 열흘 동안 약 6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유럽의회가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27일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발효됩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021년부터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등 식사도구와 접시, 플라스틱 빨대, 면봉막대, 풍선막대, 플라스틱 용기 및 폴리에틸렌 컵 등입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EU가 금지를 추진하는 10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낡은 그물 등과 함께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습은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주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유호정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하기도 어려운 우주는 통상적으로 지구 대기권 밖의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주의 4.9%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고 26.8%는 암흑 물질, 그리고 68.3%는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성분 중 파악할 수 있는 건 약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암흑 물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하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은하는 별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주에는 수천만 개 또는 수백조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우주 내에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를 가리켜 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는 매우 강력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이탈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별의 중력이 행성을 잡아당겨주는 덕분이죠.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의 질량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도 해당합니다. 약 1000km/s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원심력에 의해 은하가 이탈했어야 하는데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하를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무엇인가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어떤 전자기파와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미지의 물질인 암흑 물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26.8% 정도나 되는 물질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말도 한데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 눈에는 정상 물질만 보이는 게 정말 기괴하죠. 하지만 추정되는 몇 가지 관측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암흑 물질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관측 사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예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에이벨 1689 은하단입니다. 사진을 잘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마치 렌즈로 확대한 듯 은하의 분포가 둥글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암흑 물질이 존재해 은하로부터 빛을 렌즈처럼 휘게 만들어낸 결과랍니다. 이 빛의 굴절 값이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의 질량을 추산을 통해 합한 값보다 더 많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은하단에 속해 있는 암흑 물질을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총알성단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은 중력 렌즈 효과로 유추한 암흑 물질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고 붉은색 영역은 찬드라세카르 우주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X선을 통해 들여다본 관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두 영역이 기묘하게 겹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는 이 암흑물질 이야기는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긴 하지만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 암흑물질의 존재는 케플러의 천체 운동 법칙이 절대 틀렸을 리 없다는
천문학자들의 생각 때문에 탄생한, 엄밀히 말하면 아주 약한 성격의 에드옥 가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실제 천문학자 도널드 사리는 2015년 뉴턴 법칙이 은하 구조와 회전 곡선에 관한 이론이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도널드 사리가 지적한 모형에서 의심할 만한 측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별의 궤도를 원으로 관조한다는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의 수프 모형에 관한 의심입니다. 간략하게 별의 수프 모형에 관해 설명하자면, 모든 별은 원형 궤도를 돌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별들은 같은 속도로 은하를 공전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벌써 모형 속에 모든 별은 원형 궤도를 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모형을 만들어두게 되면 뉴턴과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깔끔하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하 껍질 부근에 존재하는 별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즉, 물리학에서 가장 난제로 꼽는 대상 중 하나인 N체 문제. 3개 이상의 천체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카오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로 정말 원궤도로 천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은 아직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물질로는 윈프, 엑시온, 비활성 중성미자, 블랙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력한 후보물질 3개가 존재합니다. 윈프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가상입자이고, 엑시온은 약하게 반응하는 가벼운 가상입자, 비활성 중성미자는 중력에만 반응하는 가상입자를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가상입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6일 한국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이 20년 전 이탈리아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포착한 신호가 윈프 신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발표하면서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암흑물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 어떠셨나요? 여러 해결책이 등장하면서 좀 더 과학계는 미지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단계를 계속해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암흑물질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모터쇼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 파티형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셔틀 승차나 전기차 운전, 드론, 로봇 체험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라고 하는데요. 저도 벌써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